인간 예외주의를 가시는 나머지 그 누구도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 코로나 사태는 국제 정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했던 말입니다. 원래 정치란 것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곤 합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안보 이슈들, 북한 핵 문제, 미중 갈등 모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일 일정을 마치고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반도의 미래 안보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까요?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 연결하겠습니다. 문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 이야기 하기 전에 최근에 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는 책 내셨더라고요. 예, 예.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그 세계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 세계 질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 5가지로 나눠서 봤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가능한 미래 질서는 미중 대결의 어떤 심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신냉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이 책의 기본적인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외교 질서가 상당히 바뀌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미국 중국과의 갈등, 북미 대화, 남북 대화 뭐 일단 코로나19 때문에라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지금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가장 큰 변수죠. 그러니까 완전한 방역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대면 접촉이 되지 않고 있고 비대면까지도 이제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본인들 스스로는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가 많이 좀 확산되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방역 물품을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남북 대화의 물꼬를 또 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뭐 거기서는 지금 중국하고 하는 그 양상을 보더라도요. 예. 우선 접촉 자체를 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을 스스로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있게 됐기 때문에 거기 걱정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나 중국 등 러시아 쪽에서 코로나가 침투해 들어올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방어적 조치에서 그렇게 이제 차단을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필요할 건지는 좀 한번 재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외교 질서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트럼프 정부 때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갈등이 깊었는데 이게 바이든 정부 때도 이어질 것이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그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정책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이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 한국을 방문하고 또 앵커지에서 이제 양저츠 중국 국무위원을 만난 다음에 워싱턴 돌아가면은 아마 프린시퍼스 미팅이라고 해서 그 백악관 강요 회담에서 아마 본격적인 논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 1, 2주 이내에 미국 측에서 정책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걸 예.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하든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하든 블링컨 국무장관이 하든 입장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볼 거는 북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우리 한국 정부가 얼마나 바이든 행정부하고 교감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일본이 또 어떤 식의 의견을 개진했느냐, 그다음 중국이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합적인 정책 검토를 내놓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뭐 어쨌든 트럼프 정부 때 악화된 미중 양국 간 갈등이 바이든 정부에서 급속도로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렵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미국은 또 바이든 정부 들어서 동맹국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우리랑 같이 발걸음을 맞춰야 된다 이런 입장일 테고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또 중국에서 뭐 무역 보복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글쎄 뭐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예.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 타도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중국의 위협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상당히 신냉전적 이념 갈등적 시각에서 봤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공산당 타도 반공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봤는데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보다는 훨씬 세련된 접근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령 기후변화라든가 지금 코로나19라든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문제라든가 북한 핵, 이란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하고 협력을 하려고 그럴 거고요. 예. 그리고 무역이나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겠죠. 그 바이든 대통령도 익스트림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치열한 예. 경쟁을 하겠다라고 해서 경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나 중국에 있어서 홍콩 위구르와 같은 그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 측면에서는 아마 대결적 구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협력과 경쟁과 대결이라고 하는 측면이 거의 혼재되어 있는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사실상 뭐 코로나19나 기후변화나 대량살상무기 뭐 북한 이란 문제 같은 건 한국과 미국이 협력이 가능할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이나 이제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우리가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협력할 수 없는 건 또 할 수 없게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제일 고민되는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대결 구도로 가면서 봉쇄로 간다거나, 그 다음에 중국의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에서 홍콩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왔을 때 예. 우리는 어떤 선택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겠죠. 예. 예, 방금 말씀하신 선택의 딜레마, 이게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거리인데, 지금 호주나 일본은 중국과는 좀 거리를 두고 미국 쪽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친미보다는 친중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과 다른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고,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 김여정 담화가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북측하고 가깝거나 중국하고 가깝다라고 하면 쉽게 해서 북측에서 그런 담화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예. 오히려 미국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북측에서 그렇게 비판적인 게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미국하고 공조를 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이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는 현 정부는 미국하고 같이 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예. 이제 우리 지금 언론에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 전부 다 우리 보고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달라고 공식 비공식으로 요청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걸 자꾸 키워갖고 공식 비공식으로 요청하는데 우리가 참여 안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을 방문 중이고, 내일 한국 왔다가 이제 중국을 아마 들릴 텐데, 18일이죠. 미중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죠. 미중 간담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고위급은 처음이죠. 예. 예. 자, 일본과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또 중국과 회담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뭐 정상적인 순서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미국이 일본을 우리보다는 더 동맹으로 중요시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주춧돌이라고, 우리 보는 린치핀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하고 먼저 가고, 그다음 한국 와서 또 현실적으로 또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중국하고 얘기를 해보는 게 국무부 입장에서는 그게 수순이 아닐까요? 예. 그러면은 방금 또 중국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또 이사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이 쿼드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번에 그 쿼드 네 개 국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들이 이제 비대면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 거기에서 이제 채택한 성명을 보더라도 이번에 나온 게, 첫째는 백신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하는 워킹 그룹을 만들자.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워킹 그룹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그 신흥 그리고 핵심 기술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 사실상 군사 안보 분야는 좀 더 빠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성명에서 열리고 자유롭고 그다음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시큐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긴 했지만은, 이번에 중국을 겨냥한 거는 별로 난 없다고 보고요. 제이크 서리반 안보보좌관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중국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룬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지금 쿼드 문제가 대중 견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군사 부분을 가려고 하면 여타 부분에서 충분한 신뢰를 구축하고 협의 체제를 같이 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대중 군사
뭐 견제 봉쇄를 위해서 쿼드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사님 아까 전에 공식 비공식으로 참여 요청한 적이 없다 미국이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예. 만일 그런 제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제안 자체가 우리는 예. 아니, 그 검토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쿼드에서 얘기하는 게 백신 개발하는 데 같이 참여하자. 우리 얼마든 참여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 기후변화 하는데 우리도 관심이 많은 거고. 그 다음 기술협력 문제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면 쿼드 플러스를 참여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탐탁지 않을걸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쿼드에서 4개 국가 해서 일본, 호주, 인도는 거기에 들어가고 한국은 빼서 기타 범죄에 속하는 베트남하고 뉴질랜드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끼라고 하면 한국 정부가 그 끼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그건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쿼드라고 하는 걸 사자 협의가 아니고 오자 협의해서 한국을 들어오고 하면은 그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사자 쿼드를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플러스를 넣어갖고 그게 그러고 그러면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좀 기분 상해서 들어가기 힘들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미중 관계 얘기했고 그러면은 이제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일본 방문해서 북한 비핵화위에 동맹과 계속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3년 전 봄날이 돌아오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미국 인사들이 방한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연락을 했었는데 응답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지금의 예, 남북 관계 또 북미 대화의 재시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하여간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한이 그런 입장을 갖더라도 어떻든 간에 남북 대화도 하고 북미 대화도 해서 2018년 그 남북, 북미, 한미 이 3자 관계의 선순환 구도를 가져오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런 노력을 할 거예요. 북에서 어떻게 나오든 우리로서는 하여간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안 문제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접근이 다른 방법은 없겠죠. 예. 그런데 북한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베트남에서의 대화 이후로 그 트럼프 정부와의 이런 것들이 실패했다. 그래서 불신이 혹시 쌓이지 않았을까? 만약 불신이 쌓였다면 다시 대화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안을 내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빅딜을 제시하고 노딜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사실상 북한 주민들한테 사실상 체면도 많이 깎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북의 입장에서는 하여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그 파워시 리뷰 정책 검토가 나오는가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응할 겁니다. 네, 조금 돌아가는 걸 지켜보면서. 예. 예. 그럼 내일 한미 2+2 회담이 열릴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 흘러나올까요? 글쎄 지금 타결이 된 방위비 분담 문제 SMA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논의도 있을 것이고 아마 국방장관 같은 건 전자권 전환에 관한 문제 논의도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임기 내 전환이 지금 어려운 국면인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2+2 하는 게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돈독해오고 한미 동맹을 돈독해오고 더 나아가서는 한미 삼국 공조 체제를 다시 복원하자라고 하는 게 아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갖고 있는 어떤 안이 아닐까요? 예. 근데 한미일 삼국 협력 중요성 여러 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한일 관계가 좀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개선이 되겠느냐. 좀 더 나아가서 바이든 정부가 결국은 오바마 때처럼 일본 쪽을 조금 더 두둔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 걱정할 필요 없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소위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일 정상 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같은 건 건설적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하는 기본 입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미국도 우리 측 충분히 수긍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기본적으로 너무 경직된 입장을 취하지 말고 우리 정부하고 소위 1998년 김대중 오부지 시대처럼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혹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압력을 넣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건 조심스럽죠. 그러다가 뭐 동맹 잃어버리게요. 쉽지 않은 일이군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왜냐하면 미국은 한일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할 거예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압력이나 압박을 가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 없는 외교 정책은 사상 누각과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이제 1년 남았고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레임덕 이야기를 하고 있고 LH 등등으로 인해서 보궐선거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 정부로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좋은 정책 내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 설득하고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에서도 외교 정책을 너무나 정쟁화시켜서 그걸 양극화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우리 외교 안보라고 하는 것은 대승적으로 펴야지 그걸 정파적으로 펴면 한국같이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나라에서는 여야 할 거,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우리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여야나 보수 진보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을 전개해야 되겠죠. 예.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정책 목표를 내놨는데 그중 하나가 분명한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취임 초에는 이게 푸른 청사진으로 보일 것 같았는데 지금 1년 남겨놓고는 글쎄요. 앞이 잘 안 보이는 시점입니다. 1년 안에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결하고 싶어 할 텐데. 쉽지는 않겠죠. 그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 평화 구상이라는 게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건 무사히 목표거든요. 예. 모든 정권이 설정한 목표를 단시간에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나 예. 그 과정에서는 2018년처럼 참 희망을 주었던 시기도 있고 2019년 이후처럼 좌절을 느낀 시간도 있겠는데 정부로서는 하여간 임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전, 그리고 전쟁의 방지 이런 외교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이사장님이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장 자리에 위촉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는 겁니까? 이제 경기도가 이제 그 접경 예.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문제 이런 것도 국제적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경기도가 북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같은 걸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의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가 인구 1,000만이 넘는 엄청나게 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인데 국제화 노력이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국제적 위상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그 경기도의 전반적인 도정 자문과 관련해서 그 노력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1992년부터 이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이렇게 5년, 10년 단위로 교체가 됐었는데 그때마다 대북 정책이 180도 전환됐었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대북 정책이 이렇게 확 변한다면은 이게 과연 그 남북 평화나 교류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100% 동의하죠. 예. 그래서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은 거의 지속성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야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예. 그건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결국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입장에서 소위 실사구시 입장에서 누가 우리의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는가를 잘 판단해서 깨있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그런 가을짓자 외교 정책도 많이 수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야권 단일화 협상이 있었고요. 지금 이 시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토론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전략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오랜만에 통화합니다. 예, 잘 계셨어요? 예. 자, 오늘 오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협상이 있었는데 협상 결과 좀 알려주시죠. 협상이 진행이 됐다가요. 예. 일단 좀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아시는 지금 5시 반부터 지금 계속 그 두 후보 간의 TV 토론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예. 되고 있어서 예. 이 TV 토론도 아마 좀 보시고 예. TV 토론이 끝난 다음에 8시부터 협상을 재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16일이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없는데 타임 테이블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이제 뭐 그래서 어느 언론에 났던데 벼락치기 진 협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왜냐하면 내일 오전에는 여론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그리고 뭐 내일 오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문항이 완성이 돼서 가면 되기 때문에 예. 뭐 시간이 임박하긴 했습니다만 좀 더 인내심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차분하게 최고의 아름다운 단일화 협상 결론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업체는 선정이 된 상태고 그렇죠. 예, 중요한 건 설문 문항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넣느냐 적합도라는 단어를 넣느냐 이것일 테고 또 하나는 당명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단어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1차 협상 오늘의 이제 본 1차 협상에서도 그 정당 이름을 듣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당 측이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이 정당 정치의 원칙상 그리고 또 오늘 안철수 후보가 아침 어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투표용지론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투표용지 정신에 따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당 이름을 그 설문 문항에 넣는 건 잘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질문 문항에서 경쟁력이냐 적합도냐라는 것을 놓고 이제 서로 간에 유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쟁력이냐 적합도냐를 사실은 양측이 합의 가능할 정도로 절충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할 때 절충해서 집어넣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타협을 한다면 어느 한쪽 경쟁력에 손을 들어주거나 또 뭐 어느 한쪽 적합도에 손을 들어주는 이런 완승완패의 개념이 아니고 양 후보가 다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양 당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경쟁력과 적합도를 골고루 넣어서 충분히 절충할 수 있는 좀 질문 문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나저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예비 후보를 뭐 사실상 역전승했다. 그 이후로 기세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이제 그 중방 앵커께서 기세라고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기세라는 것은 앞서가는 후보를 추격하는 이제 그 기세를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예상 밖으로 이 중도층까지 확장성이 있는 오세훈 후보가 우리 당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꺾었기 때문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하나의 기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세 플러스 당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의 당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의 이 여론의 민심이라든가 보궐선거에 대한 민심은 정권 심판론이 좀 강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권 심판에 대해서는 야당이 힘을 실어주는 야당에 대한 또 지원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전승을 해서 지금 한참 치고 올라가는 오세훈 후보의 기세와 제1야당의 조직과 또 당 조직, 당과 또 여론이라고 하는 당세가 합쳐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애초에 12월 달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유턴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가 높게 나오니까 우리 당 지지층의 상당수도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오세훈 후보로 치고 올라가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오세훈 후보로도 이길 수 있다. 이긴다라는 지금 추세를 보니까 굳이 안철수 후보 다른 당의 후보인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를 몰아줬던 우리 당의 지지층들이 대거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작용과 그
분위기가 지금 오세훈 후보의 탄력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탄력 받아서 여론조사 문구 좀 양보하시지 그래요. 그래도 이길 텐데. 근데 그게 지금 골드 크로스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제 초경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뭐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양보하고 지니까 양보 안 한다. 만약에 상대방 측이 국민의당 측이 자기들이 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적합도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건 정말 벼랑 끝 전술에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오세훈 후보가 기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뭐 모든 언론에서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그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서울시장 권한으로 부동산 투기에서 시세 차익 본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여당에서 공격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은 선거에 별 영향을 안 미칠까요? 예, 그렇고요. 그게 오늘도 보니까 이제 TV 토론 지금 생방송 중에도 그 이야기를 안철수 후보가 물어보고 있던데요. 이미 10년 전에 나왔던 재탕 그 네거티브 공세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설명을 했지만 이게 시장이 관여하거나 시장의 권한으로 직권을 개입해서 이게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거라고 한다면 지금 단 하나의 어떤 근거나 아니면 그 내부자 증언이나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사퇴하겠다고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전에 이미 굉장히 근거 없는 곤탕 공세로 정리가 됐고 또 하나는 지금 부산의 박형준 후보에게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 하고 있는 네거티브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근거 없는 모략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이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좀 지켜보고요. 그나저나 오늘 오전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승패와 무관하게 합당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가 되면 합당하겠다. 만약에 떨어져도 합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까지 합당 문제에 있어서는 거리를 굉장히 뒀는데 안 후보가 오늘 갑자기 이런 발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던 그 지지층이 다시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후보에게 좀 결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 여론조사를 내일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목전에 두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다급한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고정 지지층을 다시 한번 환심을 사려고 합당이라는 카드를 저는 꺼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이미 12월 달에 서울시장 선언을 했을 때 우리 당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그럼 우리 당에 빨리 입당하라거나 합당을 해서 당내에서 원샷 경선을 해서 정말 순탄하게 출발을 하자라고 계속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뭐 앞서가는 입장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고 그걸 거부하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되는 지지율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도 그러면 단일화가 되더라도 설사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로 되더라도 제발 합당을 해서 2번으로 나가자라고 했을 때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까지도. 입당이나 합당은 절대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했던 안철수 후보가 바로 내일 여론조사를 앞두고 오늘 합당을 그것도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서울시장에 본선에서 이기면 그때 하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속셈이 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보, 자기를 지지했던 본래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지지가 오세훈 후보에게 옮겨가니까 그걸 붙잡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하지도 않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본인이 유리할 때는 합당을 거부했던 입장을 번복해 가면서까지 합당 이야기를 선언을 한 건데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오늘부터 그럼 당장 합당 수행 구구를 만드는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진정성 없는 자기가 지지율이 과거보다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는 토론회 전에 앞으로 날선 공격을 안철수 후보한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하시네요. 그 본인 후보께서는 좀 점잖게 하시고 전략실장에 좀 악역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원치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 이틀간 여론조사를 하고 19일에 후보를 확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질 없이 그냥 오늘 그럼 밤샘 끝장 토론해가지고 결과를 내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미 단일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단일화를 원하는 많은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오늘 밤 내일 새벽까지는 단일화 문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내일 모레 이틀간 양일간 약속드린 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19일 날 단일 후보를 발표를 할 겁니다. 만일 오늘 밤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3파전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간이 더... 그건 절대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뭐 오세훈 후보가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단일화에 별 관심이 없고 다시 3자 구도로 가지 않느냐라는 회개한 논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 야권 단일화 의지에 대한 훼손을 하려는 전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죠. 네. 국민의힘이 특검과 전수조사를 수용했죠? 네, 오늘 수용을 했고, 예. 그다음에 국정조사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김태년 민주당 대표도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원내대표가 이 전수조사 민주당 먼저 해라, 우리는 나중에 셀프로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그 방향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처음에 이제 김태년 대표가 전수조사를 요구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즉각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렇죠. 아마 이제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게 물타기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게이트가 민주당 국회의원 5분에게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광명시청, 시흥시청 공무원들이 걸려서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나 여권 내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물타기 하려고 갑자기 야당도 전수조사 하자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결국은 반대했던 게 아니라 물타기라는 정치적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을 지금 오늘 다시 전수조사를 정확히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후보가 지금 LH 사태로 인해서 집권 여당이 굉장히 지금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들을 아마 무마하고자 여당에게 제안을 해서 특검을 제안했고 그 특검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건 물타기가 아니라 이건 시간 끌기라는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국수본에서 수사를 잘하고 이게 공직자 비리나 뇌물 비리가 되면 검찰로 수사를 옮겨서 엄정하게 파헤치면 되는 일인데 갑자기 특검을 이야기하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한두 달은 걸리는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방패막이 하려는 시간 벌기 아니냐는 의심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의심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당이 철저히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전격적으로 받았고요. 이 플러스 이제 국정조사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김태년 대표도 호탕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죠. 지금 한창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세훈 안철수 간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보다는 우리 오세훈 후보가 훨씬 토론 능력이 뛰어나다, 잘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토론이 끝나고 지지층이 약간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와 역전 결과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20대, 30대 그리고 중도 성향과 심지어는 진보 성향의 그 지지층에서도 지금의 LH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상실감과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했던 층과 젊은 20, 30대 층들이 오세훈 후보에게 좀 옮겨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토론 실력뿐만 아니라 시정 경험입니다. 예. 서울시장을 2번 하면서 실제로 서울시장에 대한 확실한 그 전문성과 실력을 갖고 있고요. 오늘 그 토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낱낱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배제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그 역선택 조항은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한 대로 빼든지 넣든지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김근식 교수였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3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19명이 줄어서 이틀 연속으로 300명대를 이어갔는데요. 지난 토요일까지는 400명대 중후반을 계속 넘나들다가 이제 일요일, 월요일 300명대로 내려앉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주말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산세가 누그러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평가고요. 또 식당이나 어린이집, 병원, 사업장 등을 고리로 한 크고 작은 일상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경남 지역에서 그 진주시의 사우나 관련 누적 확진자가 거의 170여 명에 이르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이라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8일 만에 누적 접종자가 60만 명을 넘어섰고요. 또 이 백신 접종자한테 휴가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이 본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백신을 맞고 나서 발열이나 근육통 등을 경험하는 사례가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 층한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휴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건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 추이를 보니까 어제보다 한 48명 정도가 더 적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월요일 조사한 결과니까. 맞습니다. 300명대를만 유지하게 되면은 이번 떨어지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이번 주 계속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하거나 일시 중단했다고 하는데 우리 방역당국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 일단 우리 방역당국은 현 단계에서는 접종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 조사 결과를 주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일련 번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여성 2명이 혈전 관련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이 중 그 한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좀 비슷한 사례가 보고가 되면서 유럽 국가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일부 물량 또는 전체 물량 접종을 중단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스트리아나 에스토니아는 특정 제조 단위의 물량을 당분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고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0여 개 국가는 아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전체에 대해서 접종을 일시 중단한 상태라서 관심이 좀 높았는데요. 우리 방역당국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 국가들에서 인과성, 관련성을 확인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곳은 없다.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접종 중단 조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는 18일에 유럽의약품청에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해서 이걸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정익 예방접종기획팀장은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 WHO와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단 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사과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LH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LH 사태가 불거진 지 한 2주 만에 첫 사과를 한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가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라고 좀 돌아보면서 또 부패 인식 지수가 매년 개선이 돼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의혹 사건을 보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자살을 가다듬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니까 국민들도 뜻을 모아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LH 관련해서 국회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이야기했던 국회의원 전수조사 야당이 응한다고 했고 더불어서 특검 제안도 야당이 응하면서 특검이 도입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LH 사태 이후 민주당 측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꺼낸 특검 제안을 야당이 오늘 전격 받아들이면서 특검 도입에 사실상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곧 특검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조호영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서두를 것을 암시를 했고요. 또 특히 이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반에 걸쳐서 국정조사를 하고 또 이 전수조사에 청와대 참모진까지 다 포함하자고 요구하면서 이 LH 사태 전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애초 특검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호응을 했는데요.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된다라면서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이 국정조사는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다. 좀 더 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김태년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부동산 적폐 청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 금지, 불법 부동산 거래, 감시기구 설치 등 이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특검을 하게 되면 일단 최소 준비 기간이 2-3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3월 달이니까 6월 달에 시작한다고 해도 결과가 나오면 올 연말이나 그때쯤 나올 거 아니에요?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특검이라는 게. 예.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3월 대선까지 전국이 좀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여당에서는 일단은 4월 선거만 놓고 보면은 이 LH 사태로 사실 굉장히 수세에 몰린 상황인데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 키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LH 사태가 어떤 정부 여당의 관리를 잘못한 실책 문제에서 그냥 전반적인 부동산 적폐 문제로 판을 키우는 데는 좀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위기가 읽히고요. 또 특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사나 수사가 그러니까 특검이 진행될 경우에 이전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개발까지 수사 범위를 넣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러다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인식도 깔려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이 특검 및 전수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또 사실 이 문재인 정부 여당의 최대 악재가 부동산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산 이슈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공시지가 정상화 등으로 야권에서는 세금 폭탄론을 또 이슈화하고 있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대선까지 계속 부동산 이슈가 이어지는 게 여론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이유인데요. 또 이 조사와 수사가 계속될수록 사실 여당에서 오히려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은 이번에 민주당이 특검하겠다는 거를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민주당이 허를 찌라고 자평을 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이 특검을 제안한 게 이게 시간 끌기용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오히려 이걸 전격 수용해서 민주당을 좀 당황시켰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박덕흠 전복민 국민의힘을 탈당한 부동산 비리 의혹을 탈당한 의원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의힘 역시 특검으로 인한 리스크가 여당에 못지않다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어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도 태간에는 국민의힘의 부동산 비리가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여야 정치권이 앞으로 특검 얼마나 걸릴지 또 얼마나 나올지 어디가 또 불리할지는 지금 당장 예단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발본색원 되기를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이런 기쁜 소식도 전해졌는데 수상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만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전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익명 커뮤니티에 LH 직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조롱성 글이 올라왔었죠. 이걸 쓰려고 하면 LH 그 회사의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LH 직원으로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른바 블라인드 앱인데요. 이게 직장인들이 본인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근데 허심탄회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익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익명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 진짜로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함부로 올릴 수 있느냐.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가입을 할 때 실제로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회사 이메일로 실제 이 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을 이제 확인을 받고 이 앱에 가입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앱에 올라온 글이 상당히 공분을 낳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LH 의혹 사태가 굉장히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제목부터가
내부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사태도 한두 달만 지나면 어차피 사람들 기억에서는 사라진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니들이 앞만 열폭해도 나도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닐 거다. 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해라. 상당히 불난격에 기름을 부은 그런 상황으로까지 촉발이 돼서 LH가 아예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로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이거 KBS도 지난번에 한번 그러지 않았나요? 블라인드 앱으로 이렇게 그렇죠. 뭐 억울하면 입사하지 뭐 이런 비슷해요. 예. 이 블라인드 앱 뭐 아마 그 직장 사람인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자료에서 수사기관이 수사 자료를 요청하기 좀 어렵고요. 또 그것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외국에 이게 이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회사에 확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가 메일을 받고 추측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예. 또 글을 썼는 걸 보면 뭐 지금 이 글에서는 뭐가 눈에 띄진 않는데 혹시나 또 자기 어떤 업무라든지 직장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글이 있다 그러면 찾아낼 수 있는데 일단 블라인드 앱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 추적하기는 쉽지 않은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썼는 게 맞아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 서버도 해외에 있고 또 그 업체에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네. 수사기관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썼는지 밝힐 수 없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 이제 해당 업체에서는 자기네들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익명성을 정말 철저하게 보장해줘야 사실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은 받지만 그 이후에는 암호화해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인적사항이 식별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본인들이 그것과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뭐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암시되는 글이 올라왔을 때도 사실상 수사기관이 전혀 손을 못 썼던 그런 선례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색출을 해내는 것도 쉽지 않다. 근데 만일 누군지 찾았다고 하더라도 LH에서는 즉각 파면 조치 시키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파면까지 갈 거리냐 뭐 이런 법적으로 이런 얘기도 일단은 나오죠. 뭐 형사 고발도 돼 있기 때문에 형사도 봐야 되지만 일단 LH에서 징계를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면 뭐 LH 자체에서 파면을 내리는 거는 뭐 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른바 개돼지 사건 나양욱 씨 기억을 할 겁니다. 그 당시에 파면을 받고 행정소송으로 다퉜는데 국민은 개돼지다. 국민은 개돼지 발언했던 나양욱 교육부 공무원이었는데 문제는 그 후에 행정소송 불복해서 본인이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파면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왜 특히 행정소송으로 본인이 다툰다 그러면 본인한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국민적 분노와 처벌은 또 다른 거니까. 그렇죠. 사실 처벌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상당히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모욕, 명예훼손 성립하려면 이 피해자가 좀 분명히 특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LH가 고발하면서 밝힌 의견은 이거 국민을 모욕했다라는 건데 판례가 뭐 국민이랄지 아니면 뭐 특정 직업, 뭐 아나운서나 기자를 욕하고 모욕하는 그런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집단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 집단을 지칭할 때 개개인이 식별될 정도로 이 모욕적인 언사나 허위사실 내지는 사실의 그 명예훼손적인 게시글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게시글 자체는 뭐 누구를 욕한다, 누구에게 모욕을 주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국민 자체를 조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좀 처벌받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아무리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번 KBS 사태 때 보면은 그게 고액 연봉이 문제가 돼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 블라인드 앱에서 직원이 억울하면 니네들도 입사하지? 이렇게 돼서 더 분노가 들끓어서 결국은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LH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걸 적어 올리면서 국민적 분노가 끝까지 치달았고 결국은 회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는데 블라인드 앱이라고 하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특히 KBS나 LH나
예전으로 따지면 뭐 반공무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좀 아쉽다. 뭐 더더군다나 뭐 그런 글도 표현이 돼 있지만 상당히 우리 젊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들이거든요. LH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뭐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자책골 같은 거예요. 어쩌면 않게도 좀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 글로 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오늘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한마음이다. 사과까지 했고요. 이제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렸을 테고 특검 문제도 있는데 특검은 조금 이따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부동산 적폐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서 구현해서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조항을 명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에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 이런 수사를 확실히 해라라고 했지만 당시에 검찰도 움직이지 않았고 언론은 장관이 무슨 부동산 문제까지 신경 쓰냐 그렇죠.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네. 지금은 돌아다 보면은 그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했으면 네. 이것이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좀 뭐 국토부 장관도 아닌데 뭐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토부 장관 소관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 부당이득 또 투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예상하고 뭐 SNS 등등에서 이렇게 밝혔던 걸로 보이고 다만 헌법에 토지 공개념은 지금 있습니다. 예. 있고 그거는 우리 87년도에 헌법 만들 때 그때 있었던 토지 공개면 제도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을 때 환수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헌법에 만약 그걸 둔다 그러면 뭐 법률 만드는 것도 자유롭고 다만 헌법 만드는 게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기만 하고 좀 많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2012년 대선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였습니다. 네. 예. 그 박근혜 후보가 보수 당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웠고 이걸로 당선까지 됐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대권에 나가려고 하는 후보자들 중에 추미애 전 장관도 이제 후보자로 불리니까요. 그렇죠. 추미애 전 장관, 이재명 지사가 지금 다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토지 네. 불로소득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당에서는 반드시 반대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뭐 이번 대선은 또 이걸로 부딪힐 수도 있겠네. 이게 하도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자. 이게 이제 개헌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헌법의 토지 공개념, 토지라는 것은 사실상 매우 제한된 재화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독점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개념으로 전개되면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불행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위헌을 받았던 과거 법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게 추 전 장관의 지금 제안이거든요. 뭐 과거의 택지 소유 상한법, 토지 초과 이득 환수법, 그리고 일부 위헌받았던 종부세법 일부 규정에 대해서도 한번 토지 공개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으니 입법화로 이런 과거의 위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번 현 시점에 제대로 도입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재도입하고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조항 자체가 우리 헌법 122조인데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걸 통해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87년 이후에 많은 어떤 뭐 토지라든지 부동산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조항을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불로소득 같은 부분은. 그래서 다음 대선은 뭐 이거는 제 개인적 견해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투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나 정확한 어떤 대책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선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 제안했고 처음엔 야당이 시간 끌기도 안 된다 하다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은 뭐 여야가 합의를 하면 출범하는 건데 일단 준비할 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죠. 결과 나올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뭐 어떻게 합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3개월 연장할 수도 있고 6개월 3개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올 연말쯤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근데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란 말이에요. 네. 그 특검 결과에 따라서 또 선거가 휘청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여당 야당 공이 여당도 지금 내릴 수가 없어요. 호랑이 등에 탔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내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나중에 다 특검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느 당에서 유리할지 어느 당이 또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그거는 지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일 수도 있고요. 또 6개월일 수도 연장이 또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연말에 만약 특검이나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선에 직결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야 아마 정치적 승부수를 지금 던진다는 이런 모양새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검을 출범시켜서 뭔가 결과가 내놓은 적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특검에서 결과 내놓은 것은 뭐 온로비 사건 때 앙드레 김 씨의 본명만 뭐 그런 얘기조차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세요, 결과가? 사실 특검 무용론이라는 게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 한시적인 기구로 과연 실체를 얼마나 들여다보고 파헤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번도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그 과정 중에서 과연 경찰이 키를 쥐고 하는 상황에서 이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계속해서 의문 제기가 야권에서 있었지만 사실 뭐 검경 한 라인도 구축이 됐고 뭐 검찰 파견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경찰이 1, 2기 신도시 관련 이제 수사를 했을 때 그 노하우가 축적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특검은 말씀하신 대로 국회 통과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 이 부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시일이 상당히 이제 경과할 수가 있어서 아마 수사 자체는 투트랙으로 갈 겁니다. 특검을 하더라도 이제 검경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국면은 아니고 이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란 건 정치적인 좀 수사와 합의에 좀 더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있는 특검하고는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박영수 특검 그때 박근혜 국정농단 그때 말고는 그 이전에 많은 특검들은 주로 여당의 어떤 하던 모양새였거든요. 여당을 수사하거나 여당을 기소하는 모양새로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항상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들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번 건은 여야 구별도 없을 뿐더러 이게 좀 한계를 지어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인적이나 물적이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온다면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재입첩했었는데 공수처 입장은 검찰이 수사를 해라. 다만 기소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검찰이 발끈했죠, 여기 대해서. 예, 검찰로서는 사실 용인할 수가 없는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피해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고위공직자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공수처 검사 임용이나 뭐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서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수사를 검찰이 그럼 원래 하던 수원지방법원이 해라. 예. 라고 이제 이첩을 했고 이첩에 대해서는 사실 공수처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 공수처가 어떤 재량으로 이첩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는 하되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여부, 재판에 넘기는 거는 우리 공수처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발끈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하고 이제 조건부를 달았다는 건데 실제로 검사에 대한 수사 기소권은 공수처가 가집니다. 이제는. 근데 수사를 하려고 보니까 수사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시설이 없다 보니까 수사를 못해서 돌려보내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원칙적으로 돌아오면 기소는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니까 전 충분히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 뭐 법조항도 약간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오히려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검사를 기소를 하면 이거는 그 공수처 왜 만들었냐 이렇게 말이 나오죠. 관할 위반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법상으로 전속 관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기소할 수 없는 것에서 기소를 해버리면 공소기각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이렇게 논란을 할 이유가 있는가 좀 저는 좀 의문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검찰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다 보니까 다 봐준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수사를 하면 기소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공수처에 있을 이유가 있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지금 공수처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을 만났는데 피의자를 또 왜 만났냐. 이걸로도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의자를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를 지금 당장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기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만났다는 부분은 당연히 이 수사가 공정하게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 공수처가 이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단서를 달아서 그러니까 수사는 너희가 하고 기소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사실 법 규정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김진욱 처장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헌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단 공수처법에는 이첩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수사만 한정해서 이첩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여진 그리고 논란도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성윤 직원장을 직접 봤다기보다는 변호인을 만난 걸로 보이거든요. 변호인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성윤 지검장도 공수처에 관할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만나자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공수처에 2명 있어요. 하도 아직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처장, 차장밖에 없거든요. 처장, 차장을 만나서 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봐주기 위해서 만났다기보다는 변호인의 변호 활동이고 또 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칠까요? 어제죠.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있었네요. 네.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월이었는데요. 징역 4년 선고받고 벌금 5억, 추징 1억 4천인데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주로 입시 비리 관련된 뭐 표창장 위조 등등 입시 관련해서 했던 부분 또 증거 인멸 등이 유죄가 됐고요. 다만 뭐 코링크 피의 관련된 이 부분들은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죄라고 1심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예. 자, 근데 1심에서 정경심 교수가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그렇죠.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러면서 개심죄 비슷하게 형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도 정 교수 입장은 다 무죄를 주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판 준비기일이라 정경심 교수는 출석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변호인들의 증거, 조사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입증 계획 등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날이었는데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그 피고인 측,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 20명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증인들이 여러 가지 상반되고 이제 배치되는 증언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확증 편향으로 이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그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들기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증언을 배척하겠다라고 해서 싹 걷어들이고 나머지 반대되는 것만으로 유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증 편향이란 말을 쓰면서 변호인이 상당히 이 원심 판결을 이제 하나하나 좀 비판하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당시 재판부가 그 증언은 다 배제했다는 그렇죠. 것이죠. 증거를 이제 취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재판부는 자유심증이고 재판부의 직권이죠. 그렇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를 취사 선택함에 있어서. 근데 뭐 여러 가지 특히 뭐 세미나 참석했는데 그 뭐 더 이상 이건 믿지 아니한다라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제 배척했던 부분들 또 아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증거 수집 부분 같아요. 동양대 그 PC 관련해서 위법 수집 증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입증 취지는 다 부인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인정이 됐었습니다. 아마 이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 배척된 부분하고 또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 증거에 대해서 불법성을 다툴 것으로 봅니다. 그 관계된 재판이 조범덕 씨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권력형 비리 등 1, 2심 전부 다 이제 정경심 교수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그렇죠. 본인은 뭐 유죄가 됐지만 정경심 부부는 다 무죄가 됐습니다. 됐죠. 근데 정경심 1심 재판에서는 그것도 일부 유죄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나중에 조범동 2심에서 또 무죄가 났고 네. 그렇다면은 2심은 1심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많던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증거법적으로 봤을 때 좀 바뀔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입시 비리 관련된 증거가 대부분
동양대 PC에서 나왔던 증거들입니다. 동양대 PC 증거 취득 절차가 위법이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뭐 공소라든지 증거가 다 뭐 불법이 되고 증거능력을 잃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조범동 씨 재판하고 같이 본다면 그 자본시장법 등등의 부분은 싹 다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마찬가지 의견인데 이제 판결의 합일 확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다른 재판부에서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사실관계 그리고 기초적인 그 판단의 근거는 동일해야지 판결의 어떤 신빙성 그리고 신뢰성이 쌓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횡령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판결이 조금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가장 사실 공분을 샀던 이런 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 항소심에서도 정경심 교수 측은 상당히 많은 증인을 이쪽에 할애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쟁점이 되고 뒤집어질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